19살 그날, 저는 알몸으로 낯선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만 걸친 채 차가운 검사실 바닥에 맨발로 서 있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앞에 선 여성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고 저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동무는 영광스러운 임무에 선발되었소. 그 말이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위한 봉사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특혜이고 영예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무용을 사랑하던 예술학교 학생이었을 뿐인데 단지 젊고 용모가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녀인지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간부들을 위한 기쁨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순응합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 인생은 끝이라고. 제 몸과 영혼이 권력자들의 유흥도구로 소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죽을 각오로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에서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던 2000km의 여정입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북한에 갇혀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끔찍한 검사실로 가기 전 제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기사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잘 사는 편도, 못 사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북한의 평범한 가정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예술소조에서 무용을 배웠고 선생님께서 제 재능을 알아보셨습니다. 13살 때 저는 도 예술학교에 선발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예술학교에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으니까요. 예술학교 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주체사상 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지의 은덕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오전 내내 무용 연습을 했습니다. 발레, 민족무용, 집단 체조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점심은 강냉이밥에 배추국이 전부였지만 저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배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예술학교는 나은 편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음악 이론과 일반 교과 수업이 있었고 저녁에는 또다시 사상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 업적을 가슴에 새기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매일같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주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는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앉아 일주일간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다른 동무들의 잘못도 지적하는 시간이었죠. 김혜진 동무는 이번 주 새벽 체조 시간에 늦었습니다.
혁명적 규율이 해이해진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일요일에는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올 때면 항상 뭔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었죠.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꿈꿨습니다. 평양의 큰 예술단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나중에는 무용 선생님이 되는 것. 북한에서 예술가는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당에 충성하는 예술만 허용되었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는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집단 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공연이었죠. 저는 주역 무용수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했고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빛나던 제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저주가 될 줄은.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이고 우리 인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절친한 친구 순이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저보다 1살 위였고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친구였죠. 우리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미래에 대해 속삭이며 꿈을 나눴습니다. 나는 평양예술단에 꼭 들어갈 거야. 만수대 예술단 말이야. 순이의 꿈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함께 평양에 가서 큰 무대에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17살이 되던 봄, 순이에게 특별한 통지가 왔습니다. 학교당 비서실에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비서실에 들어갔고 1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지만 순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양에서 특별 공연이 있대. 그렇게 말했지만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가 등을 토닥이며 물어봤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만 남겼습니다. 미안해. 나 곧 학교를 떠나게 될 것 같아. 일주일 후 순이는 정말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순이 동무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아 평양으로 갔습니다. 동무들은 부러워하면서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의 기밀에 속하는 일입니다. 기밀. 평양 공연이 왜 기밀인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책상은 그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고 아무도 순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친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선배 언니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리순이도 결국 그쪽으로 간 거야. 불쌍하게 쉿. 조용히 해들리면. 우리도 위험에 기쁨조라는 게 정말 있는 거야? 당연하지 해마다. 전국에서 처녀들을 선발해서 최고 존엄을 모신다잖아. 겉으로는 영광이라고 하지만 들어가면 끝이야. 평생 거기서.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기쁨조가 뭐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밖에서 절대 하지 마라. 절대로 알겠니? 어머니는 그날 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고위 간부들을 위해 젊고 예쁜 처녀들을 선발한다는 것, 노래와 춤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표면적 임무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그리고 절대 거부할 수 없지.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은 그러면 안 돼. 제발 눈에 띄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재능 있고 예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토록 열심히 연습하고 무대에서 빛났던 것이 오히려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순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는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악몽은 19살 되던 해, 가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기숙사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사감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당 비서실에서 부른다. 지금 당장 가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이가 떠나기 전 갔던 그곳 다리가 떨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 문을 두드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는 당 비서와 낯선 여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무는 영광스러운 임무에 선발되었소. 중앙당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요. 영광스러운 임무. 순이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동무의 예술적 재능과 용모가 최고 존엄을 모시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소. 이것은 동무 개인뿐 아니라 동무 가족 전체의 영광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평양으로 가서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하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오. 당의 기밀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은 안 돼. 아버지는 주먹으로 벽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거부하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을. 한번 물어보자 제발. 한 번만. 아버지가 당 간부인 친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이미 중앙에서 결정된 일이야. 거부하면 자네 가족 전체가 재발 수능해. 그게 살 길이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다른 처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18에서 20 사이의 어린 여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한 건물로 안내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검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하얀 방이었습니다. 여성 의사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가운을 벗으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빨리 하시오. 시간이 없소. 손이 떨렸습니다. 가운을 벗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19살 처녀가 낯선 사람들 앞에 알몸으로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신체 구석구석을 검사받았습니다. 키, 몸무게, 피부 상태, 치아 상태까지 마치 가축을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 하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것은 최고 존엄을 모시기 위한 필수 절차요.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오. 영광. 이것이 영광입니까? 검사가 끝난 후 저는 비틀거리며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다른 처녀들도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제 몸과 영혼이 권력자들의 유흥도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최종 선발 통지가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일 수도, 한 달 후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장마당에서 중국 돈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돈을 꺼내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도왔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브로커를 통해야 해. 혼자서는 절대 안 돼. 아버지의 공장 동료 중에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을 아는 이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한밤중에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국경까지 데려다 줄 수 있소. 하지만 돈을 먼저 내야 하오. 그리고 잡히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일은 사흘 후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계속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옷을 꿰매주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언니, 다시 볼 수 있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가족들은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조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마지막 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D-데이 2월 15일 밤 11시 브로커가 집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한 번만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 국경 지역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추웠습니다. 2월의 북한 북부는 영하 20도가 넘었습니다. 새벽 4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오. 강까지 2km요. 순찰대가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야 하오.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찔리고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그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초소 불빛이 꺼지면
건너야 하오. 10분 안에 건너야 하오. 그 이상 걸리면 순찰대가 돌아오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와 함께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 초소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지금이요. 뛰시오. 저는 강둑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뛰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순찰대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뛰시오. 계속 뛰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다. 저 나무까지.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8m, 6m, 4m 마침내 강둑에 올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북한 군인들은 중국 땅으로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 너머로 북한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땅. 다시는 못 돌아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기쁨조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중국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 마을의 낡은 농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송돼요. 그러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브로커의 경고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사흘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연길의 식당에서 일할 수 있소. 주인이 탈북자를 몰래 고용하오. 하지만 임금의 절반은 내가 가져가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연길의 작은 조선족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항상 주방 안쪽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손님들 눈에 띄면 안 되었습니다. 공안이 단속을 나오면 찬장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돈을 벌 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세금이다. 숙박비다. 이것저것 빼면 이것밖에 안 돼.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제가 끝이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식당에 새로운 탈북 여성이 왔습니다. 22살의 미선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미선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언제 잡힐지 몰라요. 한국 가야 해요. 어떻게? 돈도 없는데. 브로커 있어요. 먼저 가고. 나중에 갚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나아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공안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탈북자들을 색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급하게 저와 미선을 창고에 숨겼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어둠 속에서 미선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공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숨겨주면 처벌받는 거 알지? 없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없습니다. 식당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오는 소리. 냉장고를 여는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깨끗하네. 다음 가자. 공안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식당 주인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날 밤 미선과 저는 짐을 쌌습니다.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야 하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오. 1인당 500만 원이요.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먼저 가고 한국 가서 갚으시오. 하지만 도망가면 중국에 있는 동무 가족을 찾아갈 것이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8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가 저를 가뒀다면 중국에서는 신분이 저를 가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정치 범수용소에서 고문당하는 꿈.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는 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과 저는 한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이번에는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미선과 저는 다른 탈북자 4명과 함께 낡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18살부터 35살까지 모두가 같은 이유로 북한을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동안 버스를 타고 밤에는 산속 작은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분증 검사가 있으면 숨어야 하오. 절대 중국 공안 눈에 띄면 안 돼요. 브로커의 경고가 계속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검문소에서 공안이 버스를 세웠습니다. 브로커가 황급히 우리를 짐칸에 숨겼습니다. 6명이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더웠습니다. 하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버스 안을 수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뒤쪽 짐칸으로 오는 소리. 옆에 있던 어린 여자가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미선이 재빨리 그 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뭐가 있나? 짐뿐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됐어가 경찰이 물러났습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우리는 짐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도 밤을 이용했습니다. 산길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뱀이 나올까봐 무서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작은 마을의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2주 기다려야 하오. 태국 비자를 만들어야 하오. 2주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우리는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발각되면 또다시 추방될 수 있었으니까요. 식사는 하루 2끼 쌀밥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씻을 물도 부족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는 재래식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여자는 정치 범수용소에서 탈출했고 다른 여자는 가족 전체가 아사 직전이어서 떠났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인신매매되어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갔다가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떠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2주 후 드디어 태국행 버스가 왔습니다. 다시 이틀간의 여정이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국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으니까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대사관 근처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시오. 나는 여기까지만 하오. 브로커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미선과 저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미선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에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2000km가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 동안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 건강검진.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순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부모님과 동생은 무사할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태국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대한민국 진짜 자유가 있는 곳.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땅에 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그 말이 꿈만 같았습니다. 진짜로 왔구나. 자유로운 땅에 먼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 탈북 경로, 브로커와의 관계 등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였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여기서는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비판해도 됩니다. 아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유롭게 말하라니.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해외 언론이 촬영한 북한의 모습, 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기쁨조에 대한 다큐멘터리 화면 속에서 제 친구 순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강요된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가 생각났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도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탈북한 것 때문에 피해를 받지는 않았을까? 석 달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원하는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 밤 12시에도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슈퍼마켓에 처음 갔을 때 과자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길을 잃었습니다. 표지판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복잡한 노선도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가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기쁨조 검사실로 다시 끌려가는 꿈 두만강에서 총에 맞는 꿈,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송되는 꿈. 그럴 때면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나는 자유야, 이제 안전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쁨조로 끌려가 인생을 잃은 여성들도 있습니다. 정치 범수용소에서 고문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송되어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자유로운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순이도, 제 가족도,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